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나침반 TV 박수기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그동안 소식 전하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이젠 자로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소장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로 되어 있는 날이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되지 않는 관계로 2021년도 중개 실무를 하면서 살펴보아야 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개정된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민원이 가끔 발생하네요. 오늘은 목차 순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니 이런 것까지 또 교육을 하십니까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사소하게 일어나네요. 오피스텔도 실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건생시설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쓴다 그러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받는다는 거죠. 재산세 납부할 때 주거용이냐 건생이냐 어떤 용도로 내느냐에 따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주거용이냐 건생이냐 판단 시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법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거 당연히 아시죠? 오늘 강의 너무 쉽나요? 하지만 외외 조항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는 보호 대상이라는 거죠. 울산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서사지구에 임대아파트 들어설 계획이 있죠. 지방공사도 보호 대상에 들어간다는 거. 중소기업법에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들의 주거용으로 임차를 해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증 전입신고를 마쳤을 때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소장님들이 중개를 하실 때 간혹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1년 계약을 해도 2년 거주 가능하죠. 그런데 어디서 조금 헷갈리느냐 하면은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의 임대료 정액은 5% 범위 내에 1년 이내는 증액을 하지 못한다는 이 항목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한다. 곱하기 5해서 10%를 증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소장님들이 계세요. 기간을 2년으로 진행할 때 10% 아닙니다. 5%에 해당됩니다. 2년 계약한다고 10% 증액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소장님들 사과하지 마십시오. 이미 저희들이 21년 2월 13일부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확인설명서 형식에 보면은 요 칸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거나 확인이 된 경우에는 확인의 체크,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미확인의 체크,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미확인의 체크. 간단하죠? 놓치지 마십시오. 임대차 3법이 작년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신고제죠. 전월세 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전월세 관리부서를 신설해서 불법 행위를 색출하겠다 합니다. 일부 여론에서는 4월부터 시행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실거래 신고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전월세도 신고가 된다. 모든 데이터는 이제 정부에서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죠. 요즘 소장님들이 중개를 할 때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중개하는데 힘든 부분이 계약갱신 청구권인 것 같습니다. 작년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거죠. 거절할 수 있는 항목이 9개는 있습니다. 중요한 항목은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들 기억하십시오. 12월 10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이 되거나 갱신된 계약 있죠? 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 갱신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계약 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한해서
임대차 종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가 됐다 그러면 1년으로 갈 수도 있는 거겠죠. 소장님들은 중개실무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재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특약사항의 본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2년 연장되는 계약임을 확인하며 이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는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를 재사용할 수는 없다는 내용을 특약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꼭 특약사항에 기재해 주십시오. 거절할 수 있는 항목이 9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3번이에요.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거절을 인정할 수 있다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항목으로 인해 가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참 어려운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한 보상에 대해서 서로가 다르니까요. 임대인이 생각하는 상당한 보상은 이사비 정도. 그런데 임차인이 생각하고 있는 상당한 보상의 범위는 이사비 새로 가는 집에 대한 중개보수 플러스 위로금까지 포함이 된다는 소장님들이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중개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요, 보통 소장님들은 전화 통화를 많이 하시는데요,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이 9개 항목이 있는데요. 8번 항목을 한번 볼까요? 8번 항목을 보시면은 임대인이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겠다는 거죠. 제가 오늘 중심적으로 다룰 거는 3번 항목입니다. 서로 합의하여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을 경우입니다. 소장님들이 업무를 진행을 하실 때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많아요. 하지만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확인서 또는 합의서 양식을 활용해서 문서화로 하시는 게 가장 법리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협회에서 제공한 양식입니다. 임대인 목적물, 그 다음에 행사 미결정 이런 게 있는데요. 밑에는 보면 임대인이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결제상에 체크를 하셔서 중개업을 진행을 하신다. 이 확인서는 받으나 마나 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임대인이 아니고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하고 합의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서라는 양식보다는 이 합의서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확인서보다는 합의서가 법정적인 구속이 좀 더 있지 않을까요? 제가 쓰는 양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확인서 양식은 법정 양식이 아닙니다. 여러 소장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변경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임차인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양식을 조금 바꾸었어요. 매도인 인적사항 넣고 물건 소재지, 그리고 임대차 기간, 보증금 얼마라는 거, 행사 여부, 계약 갱신 후에 임대차 기간 적는 거. 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사항이 되지 않을 때는 해당 체크를 하시고 사유 적어주시면 되고요. 미결제 사항에 체크를 하셔서 진행을 하는 거는 확인서 받으나 마나 한 거죠. 요 칸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차인과의 합의가 되는 거. 합의금 얼마에 이사비 정도 합의해서 진행한다. 이사비 플러스 중개보수 정도 한다 금액이 되는 거겠죠. 지급 시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전세 보증금은 만기가 돼서 나가실 때 드리는 건 맞는데 이 합의서는 미리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중간에 어떠한 변동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민법에도 보면 상당한 보상금을 지불한 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강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합의금은 미리 지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합의자 칸을 넣었습니다. 매도인 그리고 현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사인까지 받는 거죠. 합의금을 지급하는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중간에 소장님들이 어려움을 처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현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을 해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방법이 있죠. 오늘 강의는 어쩌면은 중개업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소장님들 기준으로 제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 구별을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만 신청하는 임대사업자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임대사업자예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만 내시고 임대사업을 하시는 거죠. 주로 원룸이 많이 해당이 되겠네요. 원룸하고 상가 건물이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 번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중개를 진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강의를 여러 번 했었어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요, 관할 구청에 등록을 하고 또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를 내는 거죠.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이제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놓치지 마십시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받는 임대 물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진행을 하실 때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꼭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임대주택법이 좀 개정이 됐죠. 작년 8월 18일입니다. 내용 깊이 있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소장님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단기 4년이죠. 장기 8년에는 아파트가 이제는 등록이 안 됩니다. 기존 하시던 분들은 기간 만기까지 할 수 있죠. 자진 등록 말소가 허용이 됩니다. 최소 임대 기간이 경과 후에는 자동 등록 말소가 됩니다. 단기 4년 등록이 됐다 4년 지나고 나면 자동 말소가 되고요. 유형에 따라서 자진 등록 말소도 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임대자한테 다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지켜야 될 요건들을 잘 준수한 경우에만 자진 말소 허용을 해준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해야 된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민간 임대주택에 등록된 물건을 업무기간 끝나기 전에 우리가 중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저희들이 바로 진행을 못하게 되면은 임대인, 즉 매도인이 3천만 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개실무 포인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진 말소 허용 대상인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대상이라 그러면 말소하고 난 이후에 매매 중개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매수인이 승계를 해서 계속 하겠다 그러면은 말소 안 하셔도 되겠죠. 또 한 가지 말소할 수 없는 의무기간이 남아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매수자도 임대사업자로 승계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관할 구청을 통하셔서 매도인은 양도승낙서, 매수인은 양수승낙서 절차 후에 매매 중개를 하시면은 매도인이 3천만 원 과태료 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매수자가 사업자로서 승계를 하셔야 되고요. 매수자가 실거주자의 경우에는 안 되겠죠. 아시겠죠? 소대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너무나 단순하고 기본적인 건데 놓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거소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가족이에요. 가족은 당연히 범위를 아시는데 생계를 같이 하는 여기에서 소장님들이 놓치는 거예요. 고객분들한테 주택이 1주택자입니까? 다주택자입니까? 몇 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집에 한 채죠 이렇게 물으시면 안 돼요. 주민등록상에 올라 있는 가족이 누구누구입니까? 각각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몇 채입니까? 이래 물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계약을 할 때 본인 명의로 집을 가지고 계시는 어머님이 주민등록증에 동거인으로 올라와 있다 그러면은 잔금 치기 전에 잠시 전출시키면 되는 거예요. 소장님들, 만약에 비과세 대상인데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른 주택으로 있으므로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잔금 치기 전까지 잠시 그분을 다른 가족 집으로 전출시켜 놓으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놓쳐서 내 고객이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 제가 왜 이 단순한 항목을 한 번 더 주의시키는지 이해해 주십시오. 아파트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비과세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비과세나 중과세를 판단을 할 때는 세대별 주택수 산정과 관련해서 미는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를 포함시키고 안 포함시키고 있어서 주택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임대사업자 소득세를 계산할 때 넣고 빼는 주택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부동산과 관련되는 세법이 너무나 복잡하게 많이 개정되었다는 거. 다르다는 개념은 꼭 기억하십시오. 취득세는 취득 시점,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점, 그리고 보유세는 언제죠? 6월 1일자로 누구의 소유로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한가요? 아니에요. 전체적인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억은 하셔야 돼요. 취득세 계산할 때 잔금 칠 때 법무사님이 오시면은 영수증 바로 안 가지고 오세요. 매수인의 가족관계 증명원을 가지고 가셔서 관할구청에 가서 최종 확인 후에 영수증을 보내주시고 점검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너무나 복잡하니까요. 그리고 중개를 진행을 하실 때 가족관계 증명원을 통해서 구청에서 조회를 해보고 난 다음에 취득세를 산출을 해준다는 거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양도소득세 또한 너무나 복잡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그러면은 2월 달이나 3월 초쯤 돼서 개정된 세법 교육이 있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육 일정을 잡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장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몇 가지 세법에 대해서는 제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법 한번 살펴볼게요.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인데 자, 울산광역시도 남구 중구가 조정대상구역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1주택, 그 다음 2주택일 때는 8%가 된다는 거예요. 중개실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일 때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3주택 때에는 12%고요. 비조정 대상 구역에는 2주택까지는 일반 과세입니다. 3주택부터는 8%가 된다는 거죠. 울산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동구, 북구, 울주군이 비조정 대상 구역입니다. 그런데 같은 울산 광역시에서 조정 대상 구역에 있는 집만 사는 것도 아니고 비조정 대상 구역에 있는 집만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일시적 2주택일 때는 몇 년이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남구, 중구인 경우에는 기간이 1년 안에 종전주택을 매매해야 됩니다. 1년입니다. 이 1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 안에 못 팔게 되면은 취득세 차익을 추징합니다. 작년 하반기 때 4분기 때 보면은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했어서 외지인들도 매입을 하셨고요.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1억 미만 빌라 다세대 연립을 매입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정말 조심해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 산정할 때는 1억 미만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산출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거. 이미 1억 미만짜리 때문에 본인이 사시는 8억에서 10억 대 주택이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고객들이 많았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도 된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구세청과 기재부에서 유권 해석을 달리하는 항목도 한 2가지 정도가 있은 것 같습니다. 제가 부동산 세법과 관련하여서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되는 몇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코로나가 아니라 그러면은 6월쯤 21년도 개정된 세법 강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집합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소장님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도 원래부터는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거 아시죠? 입주권은 거전부터 주택수에 포함되어 왔었습니다. 원래 분양받는 분 보통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기억하세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는 방법에서 거주기간이 포함됐다는 거죠. 21년 1월 1일부터 양도분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한 가지 더 6월 1일부터는 2년 미만 보유주택
좌번, 분양권 다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언제부터? 6월 1일. 하는 일반인들은 6월 1일이 되기 전에는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부동산 전문가 분들 중에서도 대폭락이 올 거라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울산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6월 1일부터 세율이 인상이 되잖아요. 주택 아파트 되겠죠? 아파트 주택 입주권은 1년 미만이면 70%, 분양권도 1년 미만이면 70%입니다.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만약에 조정 대상 구역에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세율이 더 올라갑니다. 2주택일 때는 기본 세율에서 20%, 3주택 이상은 30%입니다. 조정 대상 구역 안에서 1주택 비과세 개정 내용입니다. 자, 남구하고 중구가 조정 대상 구역이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2017년 8월이 기준이 되겠네요.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17년 8월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은 2년 플러스 2년 거주가 되겠죠. 울산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남구, 중구가 대상이 되겠죠. 지정 이후에 매입하신 분들은 2년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정 대상 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집이 여러 채이신 분들은 다 처분하시고 마지막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보유, 2년 거주가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조정 대상 구역에서 일시적 2주택은 몇 년 내에 전입해야 된다 그랬죠. 1년 이내에 전입을 하셔야 됩니다. 또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셔야 되고요. 예외 조항이 하나 있어요. 임차인이 만약에 기간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2년 이내 전입이 가능합니다. 소장님들 기억하십시오. 조정대상 구역에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받으려 그러면은 종전주택이 1년 이내 처분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과 상충되죠. 1년이 넘어간다고 그러면은 비과세 혜택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동산과 관련되는 세법이 너무나 복잡한 구조로 개정이 됐습니다. 원래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 범위에는 세법 상담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매도하시는 분이 내 집 팔면은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소장님들이 개념적인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최종 답은 매도인이 전문 세무사님을 통해서 상담을 하셔서 최종 답을 얻도록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산출을 해서 고객한테 문서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첫째는 고객분들이 모든 사연을 다 말씀을 안 하세요. 오피스텔 그리고 빌라, 입주권, 분양권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연을 다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문서로 출력하셔서 손님한테 제공하는 행위는 그 어떤 경우에서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최근에는 어떤 미련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매도인이 비과세인 줄 아는데 비과세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책임을 중개사한테 전가시킨다는 거죠. 계약서 쓰기 전에 비과세 된다 안 된다 세금 부분은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고 공인중개사분이 이 세금 부분에 너무 많이 개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국토부 장관께서 불법적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이후에 취소한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조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실거래 신고한 이후에 취소한 거에 대해서 소명이라는 소명 자료를 받으신 소장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소장님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실거래 신고를 하다 보면 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면적이 다르거나 매매 금액이 다르거나 그리고 매수인이 명의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취소를 하고 다시 정정 변경 다시 또 새로 신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취소된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며칠 전에 일어난 사례입니다. 어느 고객분이 아파트를 하나를 매입을 했어요. 잔금 치기 전이에요. 근데 이 매수인이 임대인이 돼서 임차인을 만들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을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달라는 거예요. 중개보수 한 푼도 안 깎고 다 주겠다는 거죠. 어느 소장님이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주변에 있는 소장님들한테 이 사실을 오픈을 하니까 다른 사무실에서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작성한 사무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다시 카톡으로 통해서 공유를 하니까 또 다른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잔금 치기 전 물건인데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서가 여러 건이 작성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소장님들이 이 임차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마무리했습니다. 현명한 소장님이 계셔서 수습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소장님들 요즘 있잖아요. 인터넷이나 지면 광고를 통해서 물건을 광고하실 때 표기해야 되는 기본 사항이 있죠. 가끔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광고를 하실 때는 표기 사항이 다 들어갔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십시오. 조정 대상 구역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중개가 거의 올수톱이 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한 번 더 개정된 내용을 갖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파트별로 조금 더 공부해 보고 싶은 파트가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교재 보내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걸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소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장님들, 이제부터는 제가 중개 실무와 내용을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장님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남은 시간 또 행복한 시간이 되십시오. 지금까지 부동산 나침반TV 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